네, 안녕하세요. 허연주입니다. 스크러브 DJ 백문백답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백 김대중 추모사업회 회장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공진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두 분? 예, 잘 지내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하이도에 다녀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겠다. 이 방송을 생각하고.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고 오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신의도에 갔다가 취재차, 이제 하이도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근처여서 이제 생가를 가봤는데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여드리려고 사진도 좀 찍고. 뭐 좀 가보셨어요, 교수님?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보셨어요? 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조용해요. 뭔가, 볼거리가 좀 있나요? 사진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생가에? 네. 사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쓰셨던 책들, 표지들만 이제 책이 있는 건 아닌데 표지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동상도 있고. 네. 방문하는 손님들이 좀 있던가요? 방문객들이? 제가 갔을 땐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조용했어요. 네. 그럼 오히려 사색에 잠기기에 좋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오늘 마음껏 분출하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길을 받고 왔습니다. 네. 근데 하이도에 네. 굉장히 바닷가 길, 해변도로 이렇게 한번 달려보시면은 네. 하이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인가? 정말 연꽃섬 맞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저희 이제 오늘 또 백문백답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이제 그 이후에 지난주 이후에 이제 오늘은 3.1 민주구국선언 이야기부터 좀 해보기로 했거든요. 네. 네, 회장님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납치되어 오셔가지고 계속 연금 상태였잖아요. 예. 가택 연금 상태인데 정말 차마 앉아서 이렇게 어떤 민주 회복을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에서 행동을 하시러 결의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1975년 12월 어느 날 김수환 추경을 예방을 하셔요. 그래서 추경님, 제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감옥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1976년 3.1절 기념 네. 거기에 지으면서 명동 성당에서 미사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민주구국선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네. 준비를 해가십니다. 근데 마침 그때 문익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 지도자들도 그러한 3.1절 민주구국선언과 비슷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이분들의 연결고리 속에서 그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익환 목사께서 준비하신 3.1 민주구국선언은 굉장히 강경한 이제 순수 제약 입장에서 네. 정치적인 어떤 뉘앙스의 고려 없이 이렇게 강하게 선언문을 작성하신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합법적 어떤 이 여러 가지 검색, 검증에도 걸리지 않는 저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의견과 입장을 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3.1 민주구국선언을 최종 정리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3.1 민주구국선언이 1976년 3월 1일 명동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고 예. 이우정 교수께서 낭독을 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만세 삼창, 민주주의의 만세 해가지고 3.1 민주구국선언이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3.1절이 휴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후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늦은 시간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3.1절 기념식은 하고 술을 마시는 거겠죠? 근데 3.1절은 보통 대통령이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특히 유신 때는 대통령이 참석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자리에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래 했는데
김대중이도 들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뭐라고? 어. 김대중이가 다 구속시켜버려.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 석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네. 한낱 영동 성당에서의 시국사는 사건으로 아. 끝났을 법한데 거기에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경련을 일으키게 한 거죠. 발작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저는- 같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그럼요. 있었는데. 예. 예. 김대중 이름 석자 때문에 이제 전원을 연행합니다. 네. 서명자 11명 네. 전원 연행하고 결국 3월 8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이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한 어떤 엄혹한 유신 시절에 네. 이런 선언문 한 장이 정말 이렇게 구속까지 몰고 가는 그래서 해외 언론에까지 대조로 보도되는 그래 반민주적이고 그래 반헌법적인 네. 헌법에는 분명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네. 인권으로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공 교수님이 한번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이런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뭐 용기가 안 나서도 뭐 나서지는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도 이제 서명한 사람이 11명 그러니까 그렇게 소수의 사람이 선언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바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네. 그걸 아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김선 추기경을 예방해서 내가 감옥에 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감옥 갈 걸 이미 알면서 그러니까 네. 실패할 걸 이미 알면서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도 무의미하게 게다가 개인의 유불리 득실을 따지면은 이건 미련한 짓이죠. 네. 뭐하러 하는 걸까? 근데 이렇게- 우리 또 과거에 독립투사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모여서 네. 뭔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기투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도 굳이 이런 뭐 시위가 됐건 옛날에 뭐 대학가에 경찰들이 잠복해 있고 그래서 뭐 모여서 뭘 하지도 못하게 하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서 뭐 몇 명의 학생들이 뭐 전단을 뿌린다든지 뭔가를 외친다든지 이런 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자기 욕구 분출일까? 아니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의 이제 언론이 이제 해외 언론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국내 언론 상황은 워낙 엄혹해서 보도가 안 되지만 네. 김대중 이름 석자가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억압을 하지만 외신은 그걸 뭐 가감 없이 이제 보도를 하니까 해외에 일단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알려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무리 쉬쉬해도 국내의 많은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서 전달받는 것 같아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동의하는데, 남들은 다 박정희 좋아하는데 나만 싫어하는 거야? 네. 나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남들은 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이상한가 하고 이제 있죠. 나만 그리고 이상하고 나만 질타의 그렇죠. 대상이 되면 어쩌지? 그럼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사실 네. 세상은 문제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도 독재 또는 전체주의 국가가 사람들을 고립시키거든요. 만나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네. 뭔가 생각이 옮겨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굳이 누군가를 이제 감옥에 가둘 때도 다 격리시키죠, 네. 독방에.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불쑥 생각을 얘기했을 때, 나 말고 또 있네,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눌러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투쟁도 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 안 되면 해외에서라도 또 뭐 기회를 봐서 국내에서 또는 지하에 숨어서라도 몰래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네. 마음이 이제 덜 흔들리는 거죠. 그럼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의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을 우리가 칭찬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또는 생업을 포기할 수 없고 또는 피해를 입을 다른 사람들 걱정 때문에도 나서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서주면 용기를 또한 나도 얻게 네. 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되고 희망의
신락 같은 희망을 계속 쥐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아서 보면 바로 그런 노력이 쭉 이어져서 결국 민주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또 여기 명동 성당 그 기도회에서 한 거잖아요. 이 종교 꼭 여기였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꼭 다른 뭐 모임에 가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경찰 국가, 병영 사회, 겨울 공화국 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양심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허용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카톨릭에서 일부 개신교하고 굉장히 양심을 이렇게 가지고 정의를 외치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었죠. 예. 카톨릭에. 그래서 카톨릭의 그 정의구현 사제단은 당시 그 어둠 속에서 큰 횃불을 든 그런 그 아름다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장렬한 그러한 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카톨릭에서 계속 그러한 그 미청년 사건이라든지 인혁당 사건, 또 김재하 시인의 그 옥중 생활에 대한 이런 절절한 그 지원의 호소 이런 것을 세계 모든 언론에게도 이렇게 전파하고 또 나라 안에서도 성당 단위에서 구국 기도회 같은 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명동 성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네. 당시 또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굉장히 그 한국 가톨릭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두터운 그런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좀 깨부순 분이에요. 1969년에 추기경 서품을 받으신 이후로 한국 가톨릭을 굉장히 보다 더 점진적으로 진보화시켜가는 그러한 큰 지도적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이미 그 당시 김수환 주임께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네.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연배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한 살 위시죠. 1922년생. 그리고 또 김수환 주기경께서 굉장히 온건하시면서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내적 영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단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수환 주기경 두 분은 소통하고 교감하는데 가림도 막힘도 없었죠. 그래서 명동 성당이라는 그 한국 카톨릭교회 최고 지도자가 계시는 거, 또 우리 카톨릭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서울의 가장 중심지 이 명동 성당, 거기에서 갖는 미사, 거기에서의 구국 기도회, 그래서 3.1 민주구국선언이 명동 성당에서 진행되는 것은 극히 당연스러운 네. 그런 모습이죠. 그 명동 성당에 뭔가 상징성이 있네요. 그런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오늘날 이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집회, 결사, 사상, 언론 뭐 이런 거에 이제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네. 이제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뭐 거주 이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언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걸 다 이제 보장하는데 지금 이 유신 시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한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긴급 조치를 발동해 가지고 아예 모든 것을 이제 금지하는 이런 극박한 상황까지 이제 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그나마 허용되는 것이 종교 활동이나 또는 결혼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또는 뭐 무슨 회갑잔치라든지 뭐 이런 그 뭐랄까요 기존의 모든 인간들이 하는 전례의 모임 이것까지 금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도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정의례 준칙까지 가지고 그랬죠. 결혼식도 간소화해라. 그래요? 그다음에 장례식도 간소화해라. 네. 일단 박정희 정권은 사람 자체가 모이는 것을 정말 극히 제한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그래서, 대로 젊은이들이 두발, 머리카락 길이도 제한을 받았고 여성들의 치마 길이도 제한을 받았고 또 흔히
식사까지도 제한을 받았어요. 쌀밥만 먹지 못하게 혼식을 권장했고 네. 쌀로 막걸리 술도 못 빚게 했고 아. 그야말로 국민의 전반적인 어떤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노래까지도 금지곡을 만들고 그렇죠. 영화는 검열을 했고 아마 마시는 공기 정도만 자유? 예. 그만큼 이제 그 정도의 자유가 억압받는 경찰 시기였습니다. 병영 사회였죠. 네. 경찰국가 병영 사회. 그 당시 한국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쓴 3.1 그 구국선언 사건에서 딱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네. 3.1 그 자주동료를 부렸던 그 아우성이 쟁쟁이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 선열들의 피를 땅에 묻어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다.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을 국내에 선포하고자 한다.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 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산골 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무라는 구실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돼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이 나라는 박정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민족은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파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야의 정치적인 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래 된 겁니다. 네. 네, 이 선언문 내용 이렇게 독재 정권에 대한 좀 네. 신랄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게 종교가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까 네, 하던 얘기 틈이라는 마저 거죠.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정을 해준 측이나 이런 거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예. 가정을 해준 측의 이제 의도는 좀 다른 면에 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라도 위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80년대에도 학생들 못 모이게 하니까 동아리를 빙자해서 사상을 공부하는 이런 모임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네. 이제 서클 활동이라는 말들을 그렇죠. 이제 간접적으로 했죠. 근데 이제 서클이라는 게 오늘날 학생들한테 이제 동아리 활동이겠지만 당시에는 그걸 빙자해서 이제 딴 일을 했던 것처럼 결혼식을 빙자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미사나 예배를 빙자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비슷하게 동독에서도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이제 라입지히 같은 도시에서 네.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 활동하러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차마 막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지만 어쨌든 종교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종교 활동들은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합법적으로 어딘가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드러내놓고 정치 활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기관이 교회 또는 성당이 그런 회합의 장소로 이용되고 거기에서 종교적 메시지가 은밀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이 70년대에 개신교와 가톨릭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특히 가톨릭 그리고 예. 명동성당은 마치 우리나라 전통의 소도 같은 역할. 소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피하는 사람이 숨어 들어가는 장소. 예. 그 역할을 심지어 80년대까지도 했었죠. 또 때로는 뭐 조계사 같은 이제 절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나마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역사적으로 종교는 세속 권력을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정 일체 사회를 벗어난 후부터는 종교와 정치 권력은 묘한 긴장 관계를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같이 지낼 수는 있지만 네. 현실의 불의를 눈 감아주거나 심지어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권력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세속 권력 입장에서도 종교인들은 뭔가 좀 불편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독재 시기 동안 한국의 민주화에 종교인들의 역할이 크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특히 이제 기독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역할이 크고 네. 그 점에서는
오늘날 보수 진보 막론하고 다 그 역할, 그 기여는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에게 약간 종교가 눈엣 가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따로 억압하거나 그런 건 그러니까 없지만. 이제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속에 네. 11분이 우선 감옥을 가시는데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는 구약 성서 시편을 번역하고 계셔가지고 예. 서명에서 이름 빠졌는데 사실상 11명입니다. 서명량 10분이고. 근데 예. 그분들이 그 당시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개신교 목사 신부를 가리지 않고 싹 구속시켜버리죠. 11분을. 그러니까 눈에 가시 정도가 아니죠. 네. 뭐 그들이 활동하면은 자기 어떤 독재 권력, 정신 집권의 계획을 갖고 있는 박정희에게 어떤 치명적인 그런 그 영향력이 파급되기 때문에 네. 싹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정은 시대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 또 이렇게 민주주의자, 네.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 하는 정치 지도자 이런 분들이 이제 법정 안에서 그때마다 취재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해외 언론에서는 취재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의 강의장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 강의실. 네. 그래서 이제 함석근 선생은 이제 연세가 고령이어가지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오셔요. 예. 왜 이제 그때마다 재판에 나오실 때마다 민주주의가 이 사망했다 해가지고 상복을 입고 오시고 신현봉 신부는 아이고 곡을 하고 재판정에 참석을 하시고. 그 함석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1901년 출생을 하신 당시 76년도에 우리 연세로 76세라는 지금은 76세가 뭐 그렇게 고령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 당시 1979년도 76년도에 76세라는 것은 그렇죠. 굉장한 고령이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1917년생이니까 16년이나 더 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 그분은 1901년생이신데 그러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개화하신 분이죠. 그래서 동경사범학교도 다니셨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무종교주의자예요. 퀘이커라고 하는데 퀘이커 신도. 그래가지고 그분은 쭉 그야말로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박정희 시대까지 그야말로 무역의 아무 욕심 없이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신 분이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주의자셨군요. 그리고 또 씨아르 소리라는 이 올간지 잡지를 매우 이렇게 발행하시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우리의 사상의식을 일깨우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또 언론 활동을 하시고 있고 그 전에 거슬러 가면은 장준하 선생의 사상기에다가 유명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나라가 산다고 그러한 그 논설도 쓰시고 그때마다 군사정부, 군사반란에 대한 그런 죽비도 들고 경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처음에는 이제 성서 입장에서 본 한국 조선 역사를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책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이제 타이틀이 바꿔져 가지고 지금도 시중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역사를 굉장히 함석헌 선생의 또 양심이 입각해서 그걸 또 해석해서 기술한 그런 또 큰 저술가이고 사상가이죠. 평화주의자 함석헌, 민주주의자 함석헌, 사상가 함석헌. 좀 전에 회장님이 그 법정이 재판정이 민주주의 학교가 됐다 이런 말을 쓰셨는데 이 로마,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면 포럼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학술 포럼 한다 뭐 할 때 그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간 광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재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실내에서 재판을 받던 게 아니라 고대에는
이렇게 이 야외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런 광장 같은 곳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 네.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인류 역사에서. 그게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판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기소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죠. 네. 그래서 배심원들이 앉아서 누군가가 기소를 하고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자기를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결국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형에 처해지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플라톤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네. 이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의 재판은 소크라테스가 피고였고 기소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서 재판정에 나와 있는 이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역사의 재판에서는 플라톤이 기록한 책 속에서 역사의 재판을 통해서 네. 다시 이 아테네 민주정을 네. 우리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 민주정을 기소하는 역할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네. 오히려 정치가 진리를 억압했다. 이런 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소크라테스가 무고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네. 죽어 마땅한 범죄자가 사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게 이제 역사의 재판정은 네. 현실의 재판정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76년의 재판정이라는 것이 예. 두 개의 재판이 겹쳐 있어요. 하나는 당대의 재판이죠. 네. 당대의 재판에서는 지금 10명의 사람들은 피고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 이제 판사가 있고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기소하고 있는 검사를 피고로 놓고 네. 거기에 앉아 있는 판사조차도 불의에 가담한 사람으로 놓고 그렇죠. 오히려 네. 그들의 잘못을 기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이 민주 인사들은 오히려 이 재판정에서 역사 앞에서 박정희를 기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네. 후대에 함께 배심원이 돼서 판결하고 있고 놀라운 역전이 벌어집니다. 네. 예, 공 교수님 말씀에 아주 전곡을 이렇게 알려주신 공 교수님 말씀에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 3.1 민주국선언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셨느냐면요. 증인으로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신청합니다. 아. 법정 증인으로. 네. 왜? 유신헌법을 만든 당사자고 예, 긴급조치를 가장 잘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박정희를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에 법정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디 감히 어이가 없겠죠. 각하를 어이가 어떻게- 없겠죠, 그들은. 어이가 없죠. 예. 말을 못 해버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네. 우리 공 교수님 말씀처럼 이 역사의 법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는 현실의 법정에서는 피고석에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문동환, 이문영 이런 분들이 서 있었지만 네. 지금 역사의 법정의 피고석으로는 박정희가 박정희가 있죠. 예. 앉아 기소된 있는 거죠. 예. 아, 역사의 재판정. 오늘 참 저도 배웠네요. 예. 그리고 구속자 가족들은요 네. 더 의연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속자 가족들이 이제 당대 가장 열렬한 한국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호 여사님, 예.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 사모님인 박용길 장로님, 그 다음에 안병무 교수의 사모님인 박영숙 예전에 평화민주당 부총재도 하시고 한국 여성운동의 큰 지도자죠. 박영숙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구속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여성 지도자로 꾸려진 단순히 구속자 가족이 아니라 네. 한국사의 여성 지도계 전체가 나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의연하게 대응했든지 이분들을 또 가로막기 위해서 이분들이 법정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마 공 교수님 87년 6학년 때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학생들
그 가족들 저는 코 흘리기였어요. 이런 사람들을 네. 기영철차에 실어가지고요. 5.18 유족들, 예. 5.18 우리가 이렇게 추모식 가지려면은 5.18 유족들을 차에다 싣고 여기 뭐 신안 어디 섬에다가 예. 또는 어디 저기 진도 끝에다가 영암에다가 해남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분산해 버려요. 근데 그때 박정희가 그 기획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3.1 민주국선언 사건의 그 구속자 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흩어지게. 갔다가 그냥 예. 외곽에다가 교통도 불편한 데다가 가족들 고리 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한테 또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안에서 예. 법정이라는 것이 아까 역사법정을 공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그 안이 민주주의의 강의장이었다, 강의실이었다. 그 말씀인데 그것이 전파되는 게 두려운 거죠. 그 말하자면은 정말 피고인석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열렬히 민주주의를 강의하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거죠. 예. 그 유족들이 그걸 기록해서 이러이러한 재판장의 진술이나 네. 이런 신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준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의연한 구속자 가족들까지도 네. 이렇게 그야말로 분산적으로 사람 던져버린 거죠. 어디 교통도 불편한 데다 그때만 해도 무슨 우리가 흔한 자가용이나 이런 대중교통이 네.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궁벽진 곳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연행되고 구속됐을 때 세계적으로 지금 언론계가 좀 주목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렇죠. 관심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거기에서 납치되면서부터 세계적인 그야말로 주목받는 지도자가 그렇죠. 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이 되니까 외신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걸 보도하죠. 네. 그 당시 또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976년에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군사 원조를 또 중단하겠다. 이런 어수선한 어떤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인데 그런 그 국제 정세 또 한미 관계가 어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CIA에서 청와대를 도청한 것이 드러났어요. 네. 도청 사건이. 그러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주한 미군 감축과 군사 지원의 중단 부분이 이렇게 뜨면서 어쨌든 주한 미군이 감축이 돼서는 안 된다. 군사 지원이 중단돼서 안 된다. 이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박동선이라는 로비스트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활동을 벌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이제 김대중 3.1 민주국선언 사건 등으로 해서 해외 외신이 한국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1976년 10월에 박동선 사건, 코리아 게이트라고 그러죠. 그걸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박정희 정권이 내외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되죠. 당시에 그 외신들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한 줄도 나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중 이름을 못 쓰겠죠. 네. 뭐 원외 인사 모 씨, 그 다음에 동교동, 뭐 그런 식이었죠. 네. 예. 그래서 결국 5년의 형을 확정 받으셨고. 근데 이제 5년 확정을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굉장히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투쟁을 멈추지 않죠.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변호사 이제 접견이나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도 서울 서대문 구치소에 저기했다가 이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먼 제주도 빼놓고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진주교도소로 김대중 대통령을 보내버려요. 네. 진주교도소로. 그러니까 진주교도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면회 오기도 이 여사님이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진주
그 숙박 시설에서 주무시는 거죠. 변호사도 네. 마찬가지. 아, 진주로 보낸 것도 이유가 있네요. 서울에서. 접견을 멀게. 자유롭게 안 하기 위해서. 예. 아. 그런데 이제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최후 진술이라든지 법정, 네.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예. 이분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냥 단순히 충동적으로 내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조금 기여한다는 네. 이런 단순한 어떤 우발적인 그런 어떤 쇼가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그 고민하시면서 스스로가 나서게 되는지, 그리고 감옥의 수용 생활을 어떻게 또 감내하시는지, 이 면면을 살펴보면은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뭐 신격화 영웅화가 아니라 네. 그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이분은 헤쳐나간 분이에요. 네. 초인 같은 분이에요. 그 최후 진술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최후 진술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네. 이 유신헌법에 네.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유신헌법은 아시다시피 1972년 10월 17일 어느 날 갑자기 헌정을 중단합니다. 국회를 해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은 늘 이승만 때도 수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절차적 수단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헌법 개정의 과정을 헌법 사항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박정희 삼성개헌도 마찬가지였죠. 맞죠. 1969년에 삼성개헌을 하는데도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 어떤 표결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런 수단과 절차의 형식적 정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신헌법 어떻게 됩니까? 1972년, 저 기억에 생생해요. 72년 10월 17일 날 저녁 라디오 뉴스 시간에 유신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예.